예, 계속 이어서요. 우리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이제 호칭어와 지칭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기출문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요, 이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헷갈리게끔 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친인척 관계에서나 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결혼에서의 그 친가 쪽 또는 외가 쪽, 처 쪽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되다 보면은요, 헷갈리거나 또는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가정에서의 호칭어인데요. 첫 번째, 부모를 가리키는 호칭어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로 호칭을 저희가 많이 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색하지 않는데 남자들이 아빠 이러면 좀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 제일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엄마라는 호칭이 부를 때는 굳어지고요. 지칭,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처럼 님자를 붙여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높여 말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은 남의 부모를 높여 말하거나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표시. 자, 아까 앞에는요, 부모님은 높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존대를 얘기하라는 얘기지 호칭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요, 상대의 부모님을 얘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을 이야기할 때 아버님, 어머님을 하지, 그것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과거에는 한자어로 된 말을 많이 사용했다 해서 가친, 선친, 그 다음에 자친, 선비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구분해 보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호칭이 다릅니다. 산 사람은 가친, 엄친, 부주.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친, 모주, 가자. 죽은 사람은요, 선친, 선고, 선부군, 선비, 선자. 자, 죽은 사람 앞에는 다 뭐가 붙었습니까? 선자가 붙었습니다. 요거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자, 타인의 산 사람은요, 춘부장, 춘장, 춘당. 그 다음에 자당, 대부인, 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요, 선대인, 선고장, 선장, 선대부인, 선부인. 역시 죽은 사람 앞에는 다 뭐가 붙습니까? 선자가 붙습니다. 먼저 선자를 써서 선자를 붙여서 죽은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약간 이렇게 꼼수 같은 걸 부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외울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죽은 사람 끝에는요, 다 뭐가 붙습니까? 타인의 장, 당, 인. 그러니까 타인의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는 장당인이 붙습니다. 장당인이 붙어요. 타인의 부모님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장당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장자, 당자, 인자가 붙을 때는 뭐라고요? 타인의 부모. 외에는 우리 부모. 아시겠죠? 일단은 그걸 기억하시고요. 죽은 사람 앞에는 뭐가 붙는다? 그렇죠. 선자가 붙는다. 산 사람 앞에는 선자가 붙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하셔도 어느 정도 꼼수는 부릴 수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요, 이런 식이라도 일단은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 시부모를 얘기합니다.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님이다. 요즘 시아버지를 친밀하게 여겨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으나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으로 불러야 된다. 아버님 동그라미 쳐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부엌 등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아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이므로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
시조부모에게 시부모를 가리켜 말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되 아버지, 어머니라고 다수 낮춰 말해도 된다. 그러나 과거의 예법처럼 아비, 어미라고까지 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아비, 어미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네. 며느리는요, 아가, 새아가, 뭐뭐어미, 뭐뭐어머,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야 할 때는 약간 반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낮춰 부르는 게 너무나 세 보일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를 부모와 배우자에게 가리켜 말할 때는요, 며느리, 새아가 무슨 어미 이렇게 하거나 무슨 댁, 무슨 처.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결혼하면요, 자신의 이름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의 이름, 제 아들의 이름이 예준인데요. 예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준댁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이제 지방 이름을 써서 안성댁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이름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호칭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뒷페이지 보면은요. 자, 며느리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처부모 볼게요. 자, 처부모는 우리가 이제 장인과 장모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장인은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는 장모님, 어머님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아버님, 어머님은 과거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친근한 의미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안 된다. 네 번째 줄 표시할게요.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너무 이거는 친근한 어투로 바뀐다는 거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요,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아버님, 어머님까지 허용. 아버지, 어머니는 안 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빙장어른, 빅모님 표시. 이거는요, 남의 처부모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소설 봄봄이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장인어른 대릴 사이로 들어갔을 때 그 장인어른이 이제 그 구장댁에 방문했을 때 처음에 우리 장인님이 할 때 확 꼬집죠. 아니 우리 빙장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남의 앞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빙장이 거기 교재에서는 분명히 장인을 높여 부르는 말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빙장어른 빅모님은 남의 처부모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부모는 빙장어른 빅모님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봄에 만약에 그 예문이 나온다 라면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밑에 사위 보세요. 사위는 먼서방, 여보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사위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안 됩니다. 사위 이름 안 불러요. 저희 장모님도요, 박서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우, 장인어른은 사우, 사위도 아니야. 사우 잘 지냈나? 사우 맨날 그러셔요. 그래서 어떤 사위라는 발음보다는 사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친근하게 들립니다. 자, 남편을 볼게요. 남편은 여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여보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보는 20세기 초중반에도 그리 보편적이진 않았을 만큼 부부간의 호칭으로 정착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죠. 신혼 초에는 여보가 좀 어색해서 누구누구씨 또는 여봐요 이렇게라도 쓸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자기, 오빠, 아저씨 이거는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부의 거의 대다수는 이런 호칭을 쓰죠. 자기야, 오빠, 뭐 아저씨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아빠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빠! 그러다 봤더니 남편한테 아빠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딸 같은 그냥 기대고 싶은 거죠, 남편한테.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호칭이 여기선 나타납니다. 아빠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누구누구씨라고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누구씨 안 돼요. 그리고 걔 이런 건 안 돼요. 맨 밑에 아비, 아범, 그 다음에 이, 그이, 저희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호칭할 때는요, 제일 편한 게 여보입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지만 그것이 입에 붙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여보. 근데 저도 이제 자기야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애할 때도 여보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그냥 연애의 대상일 뿐이지 여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호칭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니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7번째 아내입니다. 아내를 부르는 말은 여보, 뭐뭐씨, 여봐요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누구누구야, 야, 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죠. 자기로 부르거나 와이프로 가리키는 것도요 역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와이프는 쓰면 안 좋은 말입니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어미. 자, 부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요 예준 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없으면요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춰야 하므로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지 않으며 집사람, 안사람, 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걔, 누구누구라고까지 낮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부모에게는요 아내를 낮출 필요가 없어서요 누구누구 어미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엄마,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학렬들에게는 뭐 누구누구 엄마, 집사람, 안사람으로 가리키고요. 손위인 경우에는요 처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타인에게는 또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결국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이런 말들을 쓰지만 와이프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자기 안 돼요. 그리고 부를 때는 여보라는 호칭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 또는 애들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엄마 이런 말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형과 그 아내는요, 형은요, 형님으로 부릅니다. 형의 아내는요, 아주머님, 형수님. 자, 우리는 뭘 많이 쓰죠? 형수님 많이 씁니다. 하지만 아주머님 됩니다. 아주머님 되게 이상하죠? 아주머님, 네,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남동생과 그 아내, 남동생은 누구누구? 그러니까 이름 부르거나 아우야, 동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혼인을 하면은요 이름은 빼고요 그냥 아우야 또는 동생 이렇게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재수씨 또는 개수씨라고 부릅니다. 재수씨 또는 개수씨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많이 이거는 쓰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나와 그 남편한테는요 누나 또는 누님입니다. 그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이라고 부르는데 자형이란 말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 만약에 되게 많이 쓰였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자형이라는 말도 지금은 굳어졌습니다. 근데 원칙은요 매부, 매형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부는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일부 지방에서는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매부, 매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자형으로 많이 썼고요. 전통적으로 써온 말은요, 매부, 매형이고요. 오히려 자형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자형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동생의 남편은요, 여동생은 누구야? 라고 부르거나,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남편은요 매제, 매부, 누구 서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매제라는 말 있죠? 그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죠.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의 오빠가 있는데 아내의 오빠가 있는데 처음 부를 때 되게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형님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존대를 하면서 처음엔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호칭을 정리할 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어색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막 조사해보더니 매제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참 어색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갖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호칭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어색한 거는요 12번입니다. 이 오빠와 그 아내, 이 오빠와 그 아내. 오빠를 부르는 말은 오빠, 오라버님이고요.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아내가 그 오빠와 아내를 부를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왔죠? 아내의 오빠의 부인,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는요, 아주머님이 호칭이에요. 근데 형님의 부인도 나이가 같아요. 근데 다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주머님 그래야 돼요. 호칭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진짜 지금도 거의 그런 호칭은 안 붙이고 그냥 예준 아빠 이렇게 부르고 저도 형수님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호칭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주머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여기는 맞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주머님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인식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 호칭이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호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호칭을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니와 그 남편은요. 언니를 부르는 말 언니, 남편은 형부. 자, 이건 쉽죠? 그 다음에 13번 안 했네요. 남동생은요. 이름 부르거나 동생 또는 아내는 옳게. 아내는 옳게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동생과 그 남편, 여자의 경우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남자의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의 여동생, 자매끼리죠? 자, 여동생은요, 누구누구 이름이나 동생, 그 다음에 남편을 제부 또는 누구누구 서방, 이렇게. 근데 나이가 더 많다, 그러면은 서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방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서방, 박서방, 이서방, 김서방 이렇게 지칭해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경우는요. 동생의 남편으로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 남편의 형과 배우자예요. 남편의 형은요. 아주버님, 그 다음에 시숙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내는 형님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일단은 무조건 형님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요. 일단은요, 나이가 많아도요, 나이가 어리고,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올케가, 동서가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존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요, 여자의 서열은 시댁의 남편들의 서열에 따라 정해진다. 참, 여자로서는 너무나 아쉽죠? 나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데 형님이에요. 그래도 형님입니다. 모셔야 돼요. 왜? 자기 남편이 거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편 쪽의 어떤 그 서열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여자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그런 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어린 여자한테 내가 형님이라 그래야 돼? 아우 난 못 살아. 이럴 것 같으면은요 결혼하지 마세요. 네. 결혼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괜히 그것 때문에 부딪히느니. 네. 그 다음에 17번째. 남편의 아우와 그 배우자는요. 남편의 아우는요. 도련님 표시해놓고요. 기혼일 때는 서방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님이라고 우리 연애할 때도 많이 또 호칭을 이렇게 붙이죠. 서방님 막 이렇게 누구 서방 막 이러면서 붙이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남편을 가리킬 때는 서방님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동생 에서 또 결혼한 동생이 결혼했을 때 서방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편을 가리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우가 여럿이면요. 몇째 도련님, 몇째 서방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로? 동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서라고 불러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기대요.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삼촌, 고모, 큰엄마 이런 간접 호칭어는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호칭입니다. 또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을 형님으로 부르고 존대해 주더라도요. 자신도 아랫동서에게 동서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여야지 하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형님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동서야. 내가 좀 잡아야지 해갖고 동서 이리 좀 와봐. 이것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대하는 거는요. 잘못됩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집안 난리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땐 동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꼭 하면서 서로 존대하는 것이 가장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자, 18번.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입니다.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 자, 남편의 누나는 형님이에요. 남편의 누나는 형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 남편, 곧 시누이의 남편은요. 아주버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 시누이의 남편은 내외하는 관계에서요. 부르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누나의 누나의 남편 관계는 서로 말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요. 거들떠 보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서로 이렇게 집안끼리 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에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자녀가 둘 또는 셋밖에 없잖아요. 둘이면 이제 되게 보편한데 둘이 서로 내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버님이라는 호칭이 지금은 거의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이렇게 호칭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요, 또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일 뿐 아니라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과 같으므로 손이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적당히 하여 표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9번째. 남편의 누이 동생과 그 배우자, 남편의 누이 동생은 아가씨, 아기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너희 동생 아가씨. 당사자가 어리거나 결혼을 해도요, 그냥 아가씨예요. 그 배우자는 서방님입니다. 그쵸? 아까 도련님이 결혼해도 서방님,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도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아내의 남자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오빠는요, 형님 또는 처남입니다. 가리키는 말은요, 형님, 처남 둘 다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이가 어리면 처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말은 처남으로 그냥 한정하면 되는 거죠. 자, 나이가 아주 어리면은요,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손아래 처남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다고 해서 형님이라고 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남자가 이제 여자랑 연애를 하는데 여자와 나이 차이가 좀 돼요. 뭐 띠동갑을 만난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 오빠가 있어요. 분명히 학년상 형님인데 나보다도 나이가 한 10살 어리거나 또는 뭐 8살 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형님이라고 호칭은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이제 형님이라고는 해요. 근데 사실 그럴 때는 형님이라는 말보다는 처남이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네. 형님하지만 형님으로 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남자들끼리는 이 나이가 되게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빠른 7,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빠른 80, 뭐 빠른 70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막 8살 차이 나는 아랫사람한테 형님, 아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처남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는요, 오빠의 아내의 오빠의 아내를 호칭하는 말은 아주머니예요. 또 아주머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내 오빠의 아내 아주머니가 맞다고요. 또는요, 처남댁, 또는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는요, 또 역시 처남의 댁, 처남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아주머니는 숙모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므로 당사자 외에 남에게 가리킬 때는요,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따라서 지칭할 때는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여자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언니는 처형, 여동생은 처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 곧 손이동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다만 자기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에는 형님이라 하지 않고요, 동서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서열에서 아무리 손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고요. 아내 여동생의 남편, 곧 손 아래 동서는요, 동서, 먼서방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면 동서라고 하고요. 나이가 많더라도 서열상 손 아래이므로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또 손 아래이긴 해도요, 나이가 많으므로 먼서방 낮춰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요, 결국 자, 이 두 관계가요, 보세요. 남자 또는 여자가 형제나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배우자가 있겠죠. 그 배우자끼리의 관계가 동서지간입니다. 그래서 동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동서지간에서 아랫사람, 그러니까 자, 학렬상 두 형제에서 동생이, 자, 옆에 이제 배우자가 있겠죠. 그 배우자가 어때요? 그 나이가 더 많다 그러면은 형님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동서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의 관계도 따져야 되고요, 이런 어떤 형제의 관계도 따져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자꾸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자, 많이 불러보셔야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아내를 상상하면서 또는 미래의 남편을 상상하면서 또는 현재의 남편, 아내의 상황이 있다면 없는 부분을 상상하면서, 저는 처제가 없습니다. 처형도 없고요. 오로지 형님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처제라는 그런 말을 불러보고 싶죠. 되게 귀엽잖아요. 막 애교도 떨고 막 이런 데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상은 해봅니다. 처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되게 재밌게 놀았을 텐데. 근데 또 처제가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맨날 와서 용돈 뜯어가고 별로 좋지도 않다고 하니까 뭐 다 일장일단은 있겠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숙질 사이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형은요, 큰아버지, 그쵸? 아버지의 형입니다. 형님,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셋째, 넷째, 저희 아버지도 다섯째인데 위로 형님만 두 분 계시죠. 형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고모도 있죠. 고모. 누나가 또 두 분 계시고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우리는 제가 부를 때는 큰 고모 또는 큰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고모들은 큰 고모 이렇게 꼭 굳이 부르지도 않고요. 그냥 고모 이렇게 부르고요. 큰 아버지는 꼭 큰 자를 붙여주죠. 큰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은요 큰아버지, 지방에 따라 맏형만 큰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의 형은 다 큰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요. 한자어로는 백부라고 하지만 이거는 호칭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부님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호칭어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형의 아내는 당연히 큰어머니죠. 큰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은요 당연히 어떻게 불러요? 삼촌 또는 결혼할 땐 작은아버지. 삼촌 하다가 결혼하면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삼촌은 촌수이므로 호칭어나 지칭어로 적당치 않다고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어와 지칭어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어법상으로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5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요. 5살 미만이면 학년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된다. 장조카인 경우에는 예우를 하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큰 고모의 딸,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사촌형이죠. 큰 고모의 딸이 아니죠. 큰 고모의 아들, 첫째 아들과 막내 고모의 나이 차이가 큰 고모의 아들이 5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큰 고모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난 뒤에 할머니가 또 임신을 하셔서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한 집에서 자라는데 그 5살 어린 그 여동생이 고모인 거예요, 고모.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고모 그러면은 고모가 이제 자기가 고모니까 막 그 오빠를 그냥 막 쥐어잡고 흔들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이제 만나면은 고모 하면서 이제 막 너무 친하다 보니까 반말도 하고 이러는데 나이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존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참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네, 지금은 이제 딸이 엄마랑 같이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는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할머니가 15세 시집을 와서 첫째를 낳은 게 이제 16살 때였으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아버지 누이는요, 고모, 아주머니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고모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사실 근데 아주머니나 아저씨라는 호칭 우리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아주머니, 그 배우자는 이모부, 아저씨. 그쵸? 우리는 그래서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라는 호칭을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어머니 남자 형제는요, 외삼촌, 아저씨 또는 외숙모,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친외가 쪽에, 자, 친외가 쪽에는요, 친외할아버지, 친외종조부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쪽 사람들은 거의 외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런 식으로 외자를 붙이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의 형제들을 부르는 호칭과 어머니의 형제들을 부르는 호칭이 외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만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카나 조카딸은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고요. 장성하면 조카 또는 무슨 아범, 무슨 어미 이렇게 씁니다. 다만 시댁의 조카는 나이가 더 많을 경우 조카님, 아까처럼 조카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조카의 아내는 며느리를 부르듯 아가, 새아가, 뭐뭐어미, 뭐뭐어멈 이렇게 부르고요. 먼서방, 뭐뭐아범, 뭐뭐아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23번째. 사돈 사이에는요, 같은 학렬일 경우에는요, 밭사돈, 바깥사돈은요, 사돈 어른, 사돈, 그 다음에 안사돈은요, 사부인, 그 다음에 안사돈이나 안사돈을 부르는 경우는 안사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바깥사돈을 부르는 경우는요, 사돈 어른 이렇게 부릅니다. 또 형수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를 부를 경우에는요, 사돈 도령, 그 다음에 사돈 총각, 여자는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끼리 있을 때 어른이 이제 그 자녀를, 그러니까 며느리 외에 또는 사위 외에 그 형제를 부를 때는 사돈총각, 사돈처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위학렬, 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를 가리키는 말은요, 사장 어른입니다. 표시하세요. 처음 들어봤죠?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장 어른이라고 표시합니다. 할머니를 구별하여 안사장 어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부모보다 또 한 학년이 높으면요, 노사장 어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 학년일 때는요, 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그 배우자, 조카 등 아래 학년의 사람을 부를 경우는요, 남자는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여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장과 사회에서는요, 직장 사람들은요, 일단 대다수 누구누구씨 이게 일반적입니다. 나이의 어떤 위아래 중에 아랫사람들 또는 이제 비슷한 연배일 때는요, 거의 누구누구씨로 호칭을 합니다. 또는요, 이제 직책이 있으면은 그 직책을 부르죠. 김대리님, 이대리님, 또는 이제 윗직급이 아래직급을 얘기할 때는 어이 김대리, 이대리 이런 식으로 직급으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누구야 이름 부르는 건 이거는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누구 씨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항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선배님 또는 선생님 이런 호칭들이 자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밖에 남자 직원을 부를 때 무슨 형, 그러니까 박형, 김형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형, 뭐 선욱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는 형이나 그냥 형을 하는 것은요, 누구누구야 이런 것처럼 사적인 느낌 때문에 회사 안에서는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단 밖에 나가서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요, 얼마든지 써도 되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는요, 웬만하면 직급을 부르거나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안에서의 분위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누구누구 형, 박형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학교에서도 보면은 여자 후배가 뭔 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머스마 같고요. 아무리 뭐 예쁜 여자 후배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도요, 되게 정이 안 갑니다. 그냥 오빠라는 칭호, 선배님도 별로 듣기 싫었어요, 그냥. 근데 남자들이 로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빠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선배님보다는 오빠라고 칭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선배님 하세요. 네, 거리를 두는 호칭으로 제일 적당합니다. 선배님. 선배도 말고요, 선배님. 깍듯하게 대하면 완전히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바로 위에 보세요. 먼저 오히려 자, 무슨 언니, 김언니 하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고요. 미스 김언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김언니, 미스 김언니, 미스터 뭐리 이런 식의 미스터 같은 호칭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직함이 없는 선배나 나이 많은 동료를 부를 경우에는요, 누구누구 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님자를 붙이세요. 선배님,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배님. 그 다음에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누구누구 여사. 여사 참 이거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은요, 부를 때도요, 씨를 꼭 붙입니다. 직함이 있을 때는요, 또 직함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나이가 더 많다, 선생님, 선생 이런 식으로 부를 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아주 어린 직원은요, 무슨 군, 무슨 양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어이 박군, 무슨 뭐 김양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있죠. 그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타인을 이야기할 때 보세요. 친구의 아내는 아주머니, 뭐뭐씨, 뭐뭐 어머니, 뭐 부인, 뭐뭐 여사, 뭐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다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씨, 개수씨, 친구 아내를 사실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재수씨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호칭이라는 겁니다. 재수씨는 항상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남동생, 남자 후배의 부인들을 가리킬 때만 재수씨, 개수씨를 쓰는 겁니다. 친구의 아내는요, 적절한 호칭은 아주머니 또는 누구누구씨, 누구 어머니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누구 어머니 또는 뭐 부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또 내 부인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또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호칭에 있어서요, 정말 잘 보시고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와이프라는 호칭은 쓰지 않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의 남편은요, 친밀도에 따라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아이 이름을 넣어서요,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하면 됩니다. 또 직장의 직함에 따라서도요,
부르면 됩니다. 무슨 과장님 또는 무슨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남편의 친구요. 자, 친구 남편의 준하여 부르면 됩니다. 아내의 친구 역시 친무일도에 따라 누구누구씨, 아이의 이름을 넣어 누구누구 어머니, 아주머니 다 됩니다. 무슨 여사, 무슨 과장 다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의 아내는 100% 사모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사모님. 네, 사모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주머님 괜찮은데요? 아주머님 하면 화냅니다. 그쵸? 이게 올바른 호칭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님 하면 화내요. 아줌마 더 화나죠. 그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직장 상사의 남편 다섯 번째. 직장 상사의 남편은요.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으로 부르면 됩니다. 직함이 있으면 선생님 대신 과장님 등의 직함을 넣어 부르면 되고요. 상사에게 지칭할 경우에 바깥 어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깥 양반은 안 됩니다. 바깥 양반 쓰면 안 되니까 조심. 바깥 양반 표시해놓고 절대 주의하십시오.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아내는요. 아주머님, 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남편은요. 다시 뭐예요? 뭐뭐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성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성만 얘기하거나 성과 함께 이름을 같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즉 이름만 부르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제 박선욱이면 박선생님 또는 박선욱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지 선욱 선생님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선욱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친근한 어투로 부르는 거지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박쌤, 박선욱쌤 그러니까 쌤이란 표현도요 선생님을 줄여서 이제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는데 이 표현은 원래 호칭어에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근한 어투로 쓰이긴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아시고요. 의도적으로라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예의에 더 맞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식당 등 영업소의 종업원을 부를 경우에 남자 종업원은 아저씨, 젊은이, 총각, 여자 종업원은요 아주머니,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또는 여보세요, 저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아줌마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언니 하지 말라고요. 이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니라는 호칭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니 쓰지 마세요. 이모 아닙니다. 누가 이모야? 이모 같은 거 쓰지 말고요. 아주머니 이런 식으로 아주머님 이게 제일 알맞은 호칭이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식당, 관공서, 은행 등에서 손님을 부를 땐 당연히 손님, 은행에서 또 직원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씨, 김 과장님, 선생님 이런 식으로 또 모를 때는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열 번째, 자기를 가리킬 때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이 친구에게 자신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버지가 성 얘기하고요. 먼자 쓰십니다. 자,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저를 소개한다 할 때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선자, 욱자입니다. 이렇게 성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성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고 옛날에는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성은 붙이지 않고 이름에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자를 붙이는 게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아버지 함자가 성, 먼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씨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다가 자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표시를 꼭 해 놓으세요. 자, 세 번째, 친족의 계보로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족의 계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이걸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는 나와 몇 촌 관계인가? 뭐 이런 식의 촌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촌수 계산법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요, 나와의 몇 촌 관계를 따지고 그 촌수를 더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보세요. 부계열 쪽을 일단 잘 알면은요, 모계열 쪽도 똑같습니다. 부계열 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와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일단은 부모는 무조건 1촌입니다. 자식도 1촌이에요. 그렇죠? 자식과 부모는 무조건 1촌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와 형제, 자매. 그러니까 한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다 2촌 관계예요. 2촌 관계. 아시겠죠? 그게 다 2촌 관계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보세요. 부모님의 형제는 부모님과 몇 촌입니까? 2촌이죠. 그러니까 나와는 몇 촌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1촌이니까 부모님의 형제는 2촌. 더하면 몇 촌? 3촌. 그래서 우리는 3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 자, 부모님의 형제의 자식은 그 부모님과 몇 촌? 1촌. 그러면 봐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몇? 4. 그래서 나랑 4촌 관계. 큰아버지 자녀 4촌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더하는 겁니다. 촌수를 따져서 그 숫자를 다 더하면 나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이제 형제, 사촌 형제는 4, 사촌 형제의 자녀가 당질, 그리고 그 당질이 나를 볼 때는 당숙,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촌, 이 촌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따지셔야 이것들이 문제로 나올 때 정말 잘 하나하나 계산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부모 1촌. 자, 양옆에 고모와 백숙부 있죠? 그 부모 1촌 옆에 고모와 백숙부는 형, 동생입니다. 그 위로 조부모 있죠? 할아버지죠? 우리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왕대고모 증조. 자, 할아버지와 형제 관계니까 몇 촌 관계? 2촌 관계죠. 그쵸? 그리고 나와 할아버지도 2촌 관계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형제 관계는 나와 몇 촌? 4촌 관계입니다. 거기도 4촌이 되는 겁니다. 아우, 되게 어르신인데 4촌 관계. 그쵸? 그게 촌수를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쭉 올라가 보니까 알겠죠? 즉, 왼쪽과 오른쪽은 뭐냐면은 형제, 그러니까 여자 형제인지 남자 형제인지 그걸 따지는 거고요. 어찌됐건 형제 자매가 2촌. 그 밑으로는 또 1촌씩. 그래서 더하면은 3촌, 5촌,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외가 쪽이 나옵니다. 외가 쪽. 외가 쪽은요. 자, 똑같아요. 아까 그 어머니의 자, 친척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의 이제 그 어머니의 친척 보면 어머니 형제를 이모, 외숙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삼촌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외삼촌으로 많이 부르는데 정확한 이제 호칭은 외숙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외종 형제 있고요, 외종질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관계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족도는요 반드시 보시고요, 촌수 계산 여러분들이 잘 따지시고요. 왼쪽 보세요. 62페이지 왼쪽 보면은요, 자 정리를 해놨습니다. 외삼촌과 나와의 관계 3촌. 그 다음에 외삼촌의 자식과 나와의 관계 4촌.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친족 관계 볼게요. 친족이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친가, 외가, 뭐 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 보세요. 친족이란 좁은 의미로는 부계열족 중에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요, 외족과 처족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관계는요, 일단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얘기합니다.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까지 우리는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계열족과 그 다음에 종친이 나오는데, 부계열족은 남성 우위인 부계중심인 가족제도이다. 그래서 보통 친족이란 8촌 이내의 부계열족을 의미하며 고조부의 자손에 해당된다. 이것이 시족사회의 기본 단위를 이루며 당례라고 부른다. 자, 유복지친이라고 하여 복을 입는 범위의 친족이며 4대 봉사라고 하여 제사를 지내는 한계도 여기에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촌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 친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종친 볼게요. 동성동본은 같은 혈족이며 종친이라고 하며 일가라고 부른다. 타본이나 타성도 같은 혈족인 경우가 있다. 자, 혈족 관계를 엄밀히 구별하고 계통을 정확히 하는 것이 우리 전통 풍습이다. 그래서 동일 혈통의 계보를 밝힌 명부를 족부라며 대대로 장손이 되는 사람을 종손이라고 하고요. 그 집을 종가라고 합니다. 제사를 맡아서 하는 책무가 있고요. 일가 모임을 문중이라고 하고요. 종친의 화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죠. 사실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세대는요, 이런 종친회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희석되어 있습니다. 좀 따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시골에 계시는 그 종갓집 며느리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 종갓집에 있는 대를 잇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자신의 촌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도 많이 하죠. 족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조직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이런 친족들의 힘은요 또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류씨가 있죠. 류씨. 리을로 써지는 류씨를 두음법칙에 의해서 다 이응으로 유씨로 바꾸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류씨 종친회가 알죠? 저기 안동에 있는 그 류씨 종친회가요, 딱 이렇게 한복 입고 두루마기 딱 입고 위에 딱 가 쓰고 그냥 바로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막 데모 막 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굉장히 아주 그냥 거대한 집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됐죠. 그래서 현재 성씨인 류씨 또는 라씨는요, 그대로 쓰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힘이죠. 친족의 힘이죠. 바로 그게 이제 북의 사회의 어떤 지금 우리의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족은요,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외족, 처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모는 북의 쪽에서, 이모는 외척에서 타성으로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호칭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짧으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의 개념 볼게요. 글을 읽고 그 속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를 세우는 종합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흔히 독서를 교향악의 연주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교향악에서 그 각 악기들의 소리가 그냥 모아진다고 해서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룰 때 훌륭한 연주가 가능하듯이 독서에도 부분을 이루는 기능을 통합, 조정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독서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식을 습득해갖고 내 것으로 얻어내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독서를 한마디로 비유할 때 뭡니까? 교향악,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교향악의 연주, 교향악의 연주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할 때는요,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모든 체험과 지식의 총체로 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글에 담긴 의미를 재구성하는 바탕. 사람마다 다르고요. 유동적입니다. 스키마 이론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독서와 지식은 상보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은 독자의 배경 지식에 의해 향상되고요. 배경 지식은 독서에 의해 함양됩니다. 맞죠? 어릴 때부터 쌓인 독서가 하나의 배경 지식이 되고요. 그 배경 지식을 토대로 독서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은 그 신문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학생들이 독서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지 못한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계속 독서를 해오던 친구들이 중학생만 딱 되면은요, 모든 독서를 접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교과서와 참고서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전공서적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책을 한 권 읽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막막하죠. 오픈북을 해도 맞추지 못하고요. 왜냐? 독서의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의 어느 부분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 또 어떤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는요, 바로 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독서의 의, 간접 경험에 의한 지식 획득입니다. 지식 동그라미 쳐놓고요. 감동과 쾌락에 의한 정서순화 동그라미 쳐놓고요. 인격 함양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 함양 옆에요, 교훈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지식도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도 느끼고요, 교훈,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독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독서의 과정, 자, 판독, 그냥 음독하는 겁니다. 문자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 이해,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요,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해석,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요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반은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제일 첫 번째 판독문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벼는 이렇게 가을에서 익으면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 다음 해석 많이 배울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반은 나도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바로 독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부모님한테 묻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뭡니까?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말이야? 굉장히 많이 묻죠. 왜?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속뜻을 설명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표현이 나올 땐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라는 건 끊임없이 해야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또 토대로 다시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독서의 종류 다독.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숲은 볼 줄 아나 나무는 볼 줄 모른다. 넓으나 세밀하지 못하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독, 전문 지식을 얻기에 적합합니다. 단점은 나무를 볼 줄 아나 숲을 볼 줄 모릅니다. 세밀하나 넓지 못하다 라는 거고요. 통독, 대의, 줄거리 파악에 의의를 두는 방법입니다. 취미서, 사전 읽기에 적합하고요. 일명, 발췌독, 선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독서의 종류가 있는데요. 독서의 종류는요, 다독, 정독, 통독도 있지만요, 속독, 묵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방법은 자기에 맞는 걸 택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보시면은요, 독서와 지식 해가지고요, 가나다라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한 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독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소리내어 읽는 능력과는 구별된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그게 뭐니? 인용이죠, 인용. 여기는 인용입니다. 글자의 음대로만 읽었다고 하여 읽기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 내용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글을 완전히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는 문자로 표기된 문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줄 쫙 비추실게요. 따라서가 나오면 뭡니까? 결론입니다. 독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즉 독서의 정의였죠.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과정은 이렇다라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읽기를 정의할 때 한 편의 글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개개인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사실을 곧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글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어떻다는 거요?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 나문단에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단은요, 대낮인데도 읍내거리는 조는 듯 한산했다. 그러나 언덕 쪽 학교인 듯 싶은 곳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몇 마디 째지는 듯한 목소리에 이어 행진곡이 들려왔다. 읍내 중심가의 벽에는 더 많은 벽포가 붙어있었다. 읍의 북쪽 신장로 위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났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석탄 트럭이었다. 그 트럭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청년들을 꽉 메어 태운 채 확성기 소리가 나는 언덕 쪽으로 팡팡 기어오르고 있었다. 자, 이 다 문단은 위에 있는 글과는 좀 다르죠. 바로 뭡니까? 그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하나의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상황 묘사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상황 묘사입니다. 자, 이 글은 6.25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의용군을 모집하는 광경을 동그라미 묘사한 글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체험한 독자라면 이 글의 의미를 곧 알아내고 특정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는 그 의미를 각기 달리 해석할 것이다. 그렇죠. 6.25를 경험한 세대는 맞아, 그랬었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 정말 되게 상황이 심각했었어. 이러지만 우리 같은 세대는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이 있을 때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그 지식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글들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독서 파트는 지금 이거 간단한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뒷 파트로 가면 이제 독해 파트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오시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기출과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50문제로 굉장히 많은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풀고 꼼꼼하게 다 풀어보신 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문제로서 다시 한번 소화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